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스크롤링, 그 다음에 스크레이핑들을 결합을 해서 실제 어떻게 이 다양한 연구들을 범주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과학교육에서 모델링 연구로 한정을 했고요. 그래서 약 11,000건 정도의 논문에 대한 상세서지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읽어서 엑셀로 엑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읽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폴더 안에 모델 언더바 WS라고 하는 파일을 읽어 드릴 겁니다. 물론 파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 컬럼 헤더들이 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걸 바꾸는 코드들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만 취해서 컬럼 헤더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자, 그다음에 논문 제목, 그다음에 논문의 그 학술 지병, 그다음에 그 어브리비에이션이라고 해서요. 학술지를 아주 간단하게 쓰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이건 저자들이 붙인 거고요. 키 플러스는 키워드 플러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키워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앱스트랙트, 그 다음에 이 인용 횟수, 그 다음에 포함되어 있는 인용된 논문의 숫자, 그 다음에 연도, 그 다음에 혹은 링크가 있다면 여기 DOI 링크까지 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은 연구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대소문자가 틀리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대문자, 소문자 등을 구분해 놓으려고 한 겁니다. 참고로 이 아래에는 워닝들인데요. 뭐 제가 뭐 이 한 워닝들을 무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키워드를 하나 써놨는데요. 워닝을 무시하는 방법. 제가 추가하지는 않았군요. 여기 워닝을 무시하려면요.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치면 나오죠. 지금 여기는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인이 보기 싫은 경우, 이제 뭐 에러는 뜹니다. 원인이 보기 싫으면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 앱스트랙트 초록이 없는 경우, 왜냐면 초록을 가지고 이 범주화를 할 거거든요. 초록이 없는 경우는 삭제하고 다시 인덱스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남는 게 논문이 몇 개냐 이걸 본 겁니다. 보시면은 11,301개죠. 그 다음에 12개는 컬럼이 12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모델 언더바 ws 언더바 r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장된 파일을 이번엔, 왜냐하면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또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눠놨습니다. 이 저장한 파일을 불러와서, 참고로 dtypes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형태의 그 변수를 쓰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고요. 헤드는 어떻게 되는지를 쭉 보는 겁니다. 참고로 테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맨 끝에 걸 보겠죠. 테일을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컬럼은요. 실제로 연간 발행되는 논문의 숫자들을 쭉 분석을 한 겁니다. 이제 2022년이 좀 적은 거는 제가 커트 끄는 게 9월까지로 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빈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무시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증가한다 이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요 코드는 여기는 요 레이블 데이터 17, 38, 64 요걸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원래 ax.text라고 하면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각형의 중간에 숫자가 올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그 위치를 지정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조금 예쁘게 숫자가 표현이 되죠. 그 다음은요, 이 abbreviation, 그러니까 저널을 가지고 본 건데요. 톱 20 저널, 가장
이 모델링과 관련된 논문이 많이 실린 그 저널들을 본 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저널 오브 리서치 인 사이언스 티칭, 그 다음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저널 오브 케미컬 에듀케이션, 리서치 인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컴퓨터 앤드 에듀케이션, 이런 식입니다. 참고로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은 뭐 발행지가 영국이긴 한데 가장 그 다양한 나라에서 특히 이제 비영미권 이 저자들이 막 논문을 많이 내는 저널 중에 하나고요. JRST라고 부르는 요 저널 오브 리서치 인 사이언스 티칭은 주로 미국에서, 그다음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은 주로 영국에서, 그다음 저널 오브 케미컬 에듀케이션은 뭐 보시다시피 화학 교육 저널, 그다음에 리서치 인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은 호주 쪽 저널입니다. 컴퓨터 앤드 에듀케이션은 컴퓨터를 활용한 혹은 뭐 컴퓨터 베이스된 어떤 기술이 들어간 어떤 모든 종류의 기술을 다루는 그런 페이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방식으로 분류할 거냐면, 이거를 센턴스 트랜스포머라고 해서요, 이 버트 기반의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하는데 일종의 도큐먼트 임베딩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11,301개의 논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초록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초록을 각각을 모두 벡터로 바꿀 겁니다. 그 벡터로 바꾸는 작업을 요 센턴스 트랜스포머를 이용할 거고요. 저는 요게 있는데 만약 이게 없다면 요 센턴스 트랜스포머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 아시죠? 이렇게 하면 되죠. PIP 명령으로. 자, 그럼 거기에서 센턴스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와서 모델명은 버트에서 만들어 놓은 프리트레인드 사전 훈련된 모델을 쓸 겁니다. 근데 저는 되게 금방 이미 한번 로드를 했기 때문에 거의 시간이 안 걸리는데, 아마 여러분들 하실 경우는 요거 로드하는 경우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 모델 자체가 한 500메가바이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 다음 9번, 10번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11,301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코드들을 다 뛰어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768은 768차원짜리 벡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실행을 해서 이미 저장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불러와서 실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768차원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768차원짜리를 어떻게 범주할 거냐, 2차원으로 만들어야겠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UMAP이라고 하는 겁니다. UMAP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Uniform Manifold Approximation and Projec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은 그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거를 프로젝션, 투영해서 2차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차원 축소라고 하죠. 차원 축소의 대표적인 예는 TSN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SN이와 UMAP은 차이점이 뭐냐? TSN이는 일종의 이 공통점은 UMAP이든 TSN이든 둘 다 N차원, 뭐 2차원 이상 아주 큰 거를 2차원 혹은 3차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차원 축소 방법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지만, TSN이는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들 사이의 이 유클리디안 거리를 일종의 T 분포로 만들면서 왜곡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UMAP은 그러한 왜곡 없이 사실 이 분포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노멀라이즈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화를 하는 경우에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정교화라고 하는 거는 이걸 표준 정규 분포로 가져가고 그것에 따라서 이 분포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주 정규 분포처럼 분포하지 않는 데이터 혹은 그걸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에서는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UMAP은 그런 왜곡을 일부러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곡이 좀 적다. 그래서 이 식은 이 UMAP에 관한 식이고요. 이 아래 그래프는 TSN이가 어떤 식으로 왜곡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중앙 부분이건 끝 부분이건 다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UMAP을 하기 위해서는 UMAP run, 물론 이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도 있지만 UMAP run이라고 하는 또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요. 저는 그걸 가지고 왔고요. 참고로 이
아나콘다를 설치해서 주피터 노트북 혹은 뭐 파이참이든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경우에 이제 간혹 PIP 인스톨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콘다 인스톨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스톨 PIP 인스톨을 하되 GitHub 주소로 바로 가져오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콘다 인스톨이라고 말 그대로 콘다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PIP도 쉽게 생각해 보면 이 무언가를 가져오는 일종의 명령어, 프로그램 이런 겁니다. 근데 콘다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콘다4지는 콘다4지라는 이 커뮤니티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검증된 형태의 버전들을 가져온다. 그래서 좀 더 네, 이 콘다에 잘 맞게 동작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명령어 자체는 콘다 인스톨 -c 콘다4g 그다음 패키지명을 쓰면 됩니다. 패키지명 대신에 여기에 있는 뭐 예를 들면 umap run 요걸 써도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PIP 인스톨은요. 이 GitHub에 있는 주소를 바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요 아래에 쓰게 되는 라이브러리 중에 이제 옐로우브릭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요 옐로우브릭은 주소가 요것과 같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네. 요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요 뒤에 따옴표가 들어가 있네요. 이것 때문에 살짝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 자, 요게 옐로우브릭이라고 하는 이 그 시각화된 이 TSN이든 UMap이든 이렇게 처리한 것들을 다시 시각화해주는 일종의 라이브러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실행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PIP로 인스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콘다로 인스톨하는 방법 다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이런 방법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사이키드런을 베이스로 한 겁니다. 이런 거를 눌러 보시면요, 코드에 보면 여기 이렇게 HTTPS라고 있죠. 이걸 카피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 주소가 그대로 카피된 거거든요. 그러면 pip install git 플러스 한 다음에 아까 쓴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죠. 참고로 1번 요 콘다 인스톨도 이 주피터 노트북에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yes, no를 체크하는 이 관련되는 패키지까지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 경우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은 PIP 인스톨도 여기서 하면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커널에 바로 반영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이 주피터 노트북 상보다는 사실은 명령어 창으로 나가서 사실은 다 설치를 하고 들어오는 게 뭐 좀 더 낫습니다. 근데 어쨌든 명령어 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보기 언제 오니까 네, 저는 여기다 다 추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도큐먼트 인베딩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었죠. 제가 여기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도큐먼트 인베딩한 데이터를 저는 이 joblib이라고 하는 요 저장된 변수로부터 불러올 겁니다. 네, 이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할 텐데요. 이제 UMap을 이제 실행할 텐데 n 컴포넌트는 2차원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이 epoch 2000은 이제 말 그대로 2000회 반복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 학습률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임베딩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가져오고 x, y 축으로 2차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건 한 20초 정도 걸리고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제가 이거 퍼센트 타임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요거는 해당 그 셀에 있는 그 명령을 실행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짧은 것들은 추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것들은 이걸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딱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오래 걸리겠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오래 걸린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말 그대로 차원 축소를 한 겁니다. 이제 차원 축소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요 옐로우브릭이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는 K-민지 클러스터링을 이용할 건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K-민지 클러스터링을 일단 하는 걸 추천하는데 가장 전통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이 K-민지 클러스터링, K 군집화라고
K 평균 군집화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를 군집을 묶으려고 하는 거고 이때 K는 몇 개의 군집이냐는 거죠. K개의 군집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때 방법은 이 센터로이드 요 집단의 중심을 놓고요. 이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지 따라서 가까운 쪽으로 배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몇 개인지 보니까 2개 됐다, 3개 됐다가 4개 됐다가 막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면서 최적화된 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럼 중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걸 수동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네. 랜덤하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개를 쭉 보다 보면은 갑자기 급격히 정확도가 확 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지점을 이게 적절한 군집 숫자구나 보는 방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처음에는 아주 격차가 크다가 나중엔 조금씩 좋아지죠. 예를 들면 원래 이런 두 집단으로 나눈 걸 지금 보시면 가리기 위쪽과 아래쪽을 따로 나눠도 또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성능의 향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성능 향상이 급격히 차이나는 그 지점을 보는 방식. 이걸 엘보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어려우니까 코드를 한번 실행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엘보 메소드를 위한 방식인데요. 보시면은 이 디스토션 스코어가 보이시나요? 이게 쭉쭉쭉 처음에 급격히 떨어지다가 완만해지죠. 요 지점, 요걸 엘보, 그러니까 팔꿈치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엘보 메소드인데, 요거는 엘보 메소드를 알아서 적용해서 그림까지 그려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옐로우 브릭을 제가 그래서 추천해서 좀 가져온 거고요. 이 옐로우 브릭을 이용을 하면요, K가 9, 9개로 나누는 게 좋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개가 최적화됐으니까 이제 K민지를 9개로 나눈 걸 가지고 저는 이 분석을 할 거고요. 거기서 라벨링 한 거를 반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총 11,301개에 대한 이 각각의 이 데이터들, 그 논문들을 이제 0에서 8까지의 번호로 입력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 개수를 보면요. 뭐 1번이라고 분류된 게 제일 많죠. 7번, 6번 이런 수익입니다. 제일 적은 게 806번. 자, 이거는 플로트 ly라고 하는 이것도 설치 안 되면 PIP 인스톨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실행을 하면 실제로 어떻게 군집화가 나와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면요. 여기 클러스터 0번, 2번, 6번, 3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걸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은 대략의 집단들이 이 비슷한 지역들에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서로 섞이지 않고 잘 구분되는 것이 그만큼 집단들이 서로 잘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0번하고 4번은 확연히 구분되죠. 그런데 8번 같은 경우 이렇게 길게 흩어져 있는데 이 8번은 그러니까 이것들 사이에 얼마나 구분이 명확하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 그 다음 이제 바이그램, 그러니까 바이그램이 뭔지는 아시죠? 바이그램 2개가 나란히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거는 머신러닝은 아니고 이제 이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 이용을 할 건데 NLTK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이용을 해서 수동적으로 제가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바이그램을 하되 예를 들면 전치사라든지 이런 것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명사랑 형용사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그램 만드는 코드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한 2분 정도 걸리게 될 겁니다. 뭐 2분은 참을 수 있으니까 한번 두고 보죠. 그리고 그 아까 df 언더바 인베딩즈에다 클러스터를 집어넣는데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우리가 분석 관리한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코드는요. 제가 이미 실행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각의 클러스에서 이 바이그램 빈도가 높은 걸 본 거예요. 0번부터 9개니까 8번까지 나오겠죠. 저는 이제 총 20개까지 보게 했어요. 보시면은 뭐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이거 굉장히 일반적인 거죠. 사이언스 티처도 그럴 것 같고요. 뭐 일단 교육이니까 이건 날리고요.
그러면 1번엔 고등학교,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과학습, 컨텐츠 날리지. 아마 개념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2번은요, 하이어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이거는 클라이밋 체인지가 더 많이 나왔네.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네, 컴퓨터 사이언스. 약간 과학 자체보다는 약간 기술이나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도 하이스쿨은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바이그램은 사실 무시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과학습 뭐 요거는 아마 논문들 뒤에 LTD 올 이런 게 올 라이츠 리저브드 이런 게 붙여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엘스비어도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여기 오히려 2번의 특징은 요거로 봐야겠군요. 젠더 디퍼런시스. 성차를 보는 방식. 세 번째 거는요. 네, 중학생이 오히려 좀 더 많네요. 그 다음에 익스페리먼털 그룹, 컨트롤 그룹이 나오는 걸 보니까 요거는 집단 간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그러니까 아마 무언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들을 보는 그런 모델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대학생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퍼스트 이어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신입생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학 계열 학생들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 5번은요, 프리 서비스, 그러니까 예비 교사들에 관한 거. 6번은 중복되는 것들을 무시하고 본다면 멘탈 모델, 정신 모형, 그러니까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한 뭐 그런 것들 들여다보는 것들. 7번은 헬스케어랑 이제 메디컬 쪽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마지막 거는 소셜 사이언스, 그다음에 스템 에듀케이션 이런 것들이 특징이네요. 이렇게 어떻게 분석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다음 코드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오래 걸리니까 이게 귀찮으면 이렇게 짭립 덤프라고 해서 저장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요 다음 코드는 그러면 이 군집이 총 9개인데 9개 군집에 대한 빈도를 보는 방식입니다. 2018년부터 2018년 이후의 것들을 보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1번, 그 다음에 7번 이게 제일 많네요. 그쵸? 근데 어떻게 변하는지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최근 5년 동안. 자, 이거를 표로 쉽게 만든 것이 이 다음 코드입니다. 피벗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요. 1990년에 2번 하나 나온 그 다음부터는 쭉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고요. 대략 어떻게 변하는지를 요거를 그대로 그래프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대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히트맵 방식인데요. 색깔이 어둡게 진해질수록 더 빈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의 1번, 7번이 더 높다는 걸 요걸 보고 알 수 있죠. 근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일단 최근 들어서 다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대략 1번하고 7번, 6번이 좀 더 많구나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죠. 이건 바이올린 플롯이라고 해서요. 바이올린 모양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중간에 이 얼마나 두께가 얼마나 차지하느냐의 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올린 끝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죠. 그리고 그냥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 근데 꺾은 선 그래프가 단점은 뭐냐? 이게 집단이 9개나 되니까 사실 구분하기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궁금하면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군집을 나눈 거고요. 그럼 이 군집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제가 바이그램은 이제 그 군집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은 요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텍스트 서머리제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간단히 그냥 돌리진 않고 한번 걸어놓고 설명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 서머리 방식들은 뭐냐면 텍스트 랭크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일 그 점수가 높은 것들부터 낮은 것까지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제일 높은 거 3개를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심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어떤 집단을 서로 다른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는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했는데 그 거리를 가지고 가장 그러니까 중심에 그냥 가까이 있는 것들 세 개를 뽑게 한 겁니다.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각 집단별로 가장 중심이 되는 세 개를 추려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워낙 이 텍스트 양이 크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직접 실행하는 결과 자체를 다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네, 한번 실행을 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마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혹시 유료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조심해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로컬에서 돌리는 분들은 이 금방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아마 이것 뭐 최소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안하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데이터가 커서요. 궁금하시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요, 한, 한 1, 2%, 그러니까 100개, 200개 선으로 확 줄여서 해보면 훨씬, 결과는 몇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이 텍스트 요약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참고해 보실 만한 방법들을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면요. 이 허깅 페이스에 가보시면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서머리 이렇게 치시면 이 서머리 하는 이 알고리즘들을 쭉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것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방금 전에도 제가 벌써 1.5 밀리언, 그러니까 150만 건이나 다운로드 했죠. 그렇죠? T5라고 하는 요 모델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T5 모델을 이용을 해서 서머라이즈 한 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 방법은 여기 How to in Pytho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카피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API가 있죠. 요 API에다가 넣고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썼던 지금 분석했던 것 중에 하나를 그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지금 df 헤드 쭉 많은데 첫 번째 걸 한번 그럼 불러와 볼까요? 자, 요거를 카피를 해서 어떻게 요약해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5라고 하는 뭐 이것도 텍스트 투 텍스트 뭐 트랜스포머 뭐 이런 것들의 약자인 일종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동작을 잘해서요. 많이 쓰는 편입니다. T5 T 글로벌 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나왔네요. 자, 이 아티클 제목이 궁금하시죠? 제목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목이 타이틀이 아니었나? 네, 아티클 타이틀이었군요. 네, 과학 교사가 모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럼 내용 한번 볼까요? In this article, 저자는 과학교육에서 5가지 메인 주제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죠. 의미와 모델, 그다음 모델의 이 모델링의 목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델의 다양성, 그다음에 과학 모델의 변화, 그다음 모델의 수업에서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한 오버뷰를 한 것이다라고 아주 요약을 잘 해줬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그 각각의 문장, 각각의 그
인용을 하는 방법들이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면 루지라고 돼 있죠. 이 루지가 사람이 한 것과 실제 요 인공지능이 한 것들 사이에 그 얼마나 일치하느냐 그거를 본 스코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텍스트 투 텍스트 트랜스포머라고 이제 친절하게 T5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걸 long sequences가 긴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여기서 말한 거 지금 방금 한 거를 이렇게 카피해서요 여기다 넣고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그대로. 네, 아마 토치를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에서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쿠다를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GPU를 써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네. GPU 있으면 첫 번째 GPU 쓸 거고 없으면 GPU 없음이라고 이제 해서 GPU 없이 하면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요거까지도 한번 같이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간단한 문장이면 괜찮은데 이것도 만약 궁금하시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요 코드를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주석 처리해 놓을 테니까요. 네. 네. 이처럼 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논문이 얼마나 많더라도 네, 우리가 데이터가 얼마나 많더라도 이런 것들의 경향을 쉽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네,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